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뉴스와 정책들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도 4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2차 업무 보고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업무 보고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등 경제 관련 부처가 참여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내년도 예산 운용 방향, 금융시장 안정 방안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재정경제부는 국가자산 운용 혁신과 원화의 국제화, 또 조세 재정 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주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먼저 이번 업무 보고 첫날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번 업무 보고는 지난해 말 각 부처가 보고했던 정책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 분야 부처들이 첫 순서로 보고에 나섰습니다. 아마도 최근 경제 회복 흐름을 성장으로 이어가고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매회 국민 참여단이 참여해 대통령과 함께 정책 내용을 듣고 직접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네, 역시 경제 관련 부처,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결국 재정경제부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의 총괄 지원 부처로서 경제 대도약 원년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잠재 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그리고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이른바 3, 4, 5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구호, 어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재정 전략 회의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국가 자산의 운용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1,400조 원이 넘는 국가 자산을 단순히 보존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국유재산법이 부동산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지식재산과 새로운 형태의 자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또 국유 부동산 활용도를 높여서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까지 추진합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의 자산을 좀 활용하는 방법들 오늘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화의 국제화 이 부분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를 해외에서도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화 국제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고요. 원화 거래 기반을 확대하는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 원화의 가치가 달러 대비 많이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앞으로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제와 재정 관련된 분야도 같이 나왔죠? 네, 정부는 조세, 재정, 제조도 전면적으로 점검하는데요. 모든 조세 지출을 원점에서 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정비하기로 했고요. 가업 상속 공제와 부동산 세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고요. 또 국내 주식의 장기 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양극화 대응 이 부분도 사실 재정경제부가 해야 할 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재정경제부는 청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거든요. 구조혁신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 양극화 완화 정책을 총괄하고요. 미래 성장 분야에서는 AI와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섭니다. 특히 개발 금융의 AI를 접목한 K-AI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고요. 공공기관에도 AI 활용을 확대해 재정과 행정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재정경제부, 우리 경제부처의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처의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또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여러 가지 분야들이 논의가 됐는데 먼저 금융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조금 간결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요.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금융 위험 대응, 그리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예산처와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전략회의 때도 좀 핵심 주목을 받았던 그런 부처인데 내년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좀 나눴고 국가데이터처도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네, 일단 기획예산처부터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처는 이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또 미래성장 동력과 또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특히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AI와 미래산업 등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네, 국가 데이터처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너무 축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각 부처 홈페이지에 가면은 오늘 업무 보고에 활용됐던 자료들을 네. 일반 국민들도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이용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국가 데이터처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정부 의사결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보고했고요. AI 시대에 맞춰 데이터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 신국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가서 보시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더 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 시간 그렇죠. 관계상 중요한 것만 축약을 해서 지금 그렇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궁금하신 거가 있다라고 치면요. 재정경제부 자료 진짜 네. 많거든요. 예. 그 안에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실용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정말 많다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자, 오늘 2차 업무보고 첫날이었는데 남은 업무보고 일정 어떻게 되나요? 네, 내일은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후 나머지 부처들도 8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과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분야 2차 업무보고 첫날 주요 내용 의미 살펴봤고요. 저희가 내일에는 또 내일 업무보고를 정말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썰과 함께 하시면 더 많은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에 받게 될 최저임금이 시급 1,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노사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양측은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한 끝에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3.7%입니다. 올해보다 380원 오르게 된 건데요. 정부는 노사의 의결안을 받아 다음 달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기호 기자,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참 어렵게 결정됐습니다. 네. 얼마나 올랐죠? 앞서 앵커가 이야기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네. 3.7%입니다. 얼마나 오른 건지 지난 인상률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10년간의 인상률 변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네. 함께 보시죠. 예.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에 16.4% 그리고 2019년에 10.9% 올랐습니다. 2년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2020년에는 보시는 것처럼 2.9%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1에서 5% 사이의 상승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인상률인 3.7%는 중간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단순히 숫자만 보면 너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완만한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를 보신 분들 10% 이상의 인상률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때 네. 2년 연속 이렇게 됐었던 거고요. 지금 맞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4%와 10.9%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또 많은 연구자들이 저 상황의 또 최저임금과 사회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 10.9%고 최근 3년 정도는 1.7, 2.9, 3.7 완만하게 오르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한 수 자릿수였죠. 있죠. 네. 자, 실제로 받게 될 최저임금은 조금 다르죠? 네, 말씀처럼 이 명목 최저임금과 네. 실제로 체감할 최저임금은 조금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주유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주유 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금액은 12,840원입니다. 그렇군요. 뭐 월에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입니다. 올해 월 환산액보다 79,420원 높은 수준인데요. 예. 내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게 될 근로자는 또 통계에 따라서 좀 편차가 큰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66만 명,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네. 자, 이렇게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 최저임금을 직접 받을 또 네. 국민과 최저임금으로 페이를 줘야 하는 줘야 하는. 또 그런 입장들이 있는데요. 네.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사실 뭐 이 자리에서 저희끼리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받는 분들 입장이 어떨지 그렇죠. 가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서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아르바이트 주로 하시는 이제 대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왔는데 인터뷰 한번 같이 보고 오시죠. 네. 지금 2개 하고 있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더 시간을 늘리거나 이렇게 내가 조율하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많이 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 시간으로 보통 문화생활 일체 하지 않았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바비를 다 그 생활에 써야지 되는 거고. 예. 네, 또 의외로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과 또 부족하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앞서 얘기했던 주휴수당 언급도 좀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끼리 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비교적 그 최 기자랑 조 기자가 가장 최근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최 기자는 뭐 과거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미모로 줄을 세웠다고 하니까 네. 좀 경험이 어땠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대학생 때 네. 이제 아르바이트를 다양한 곳에서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학기 중에 하다 보니까 예. 일하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휴수당을 받지는 못하고 일을 길게 했어가지고. 일해야지 받을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항상 부족했다. 음. 좀 알바비만으로 생활하기엔 좀 어렵다. 네, 라는 조금 생각을 전에 사실 했습니다. 도성민 그 대학생도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또 좋은 방향으로 자기는 생각하겠다. 그래서 또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태영 씨도 알바 많이 하죠? 예, 저도 알바 많이 했고요. 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2년 정도 새벽마다 이제 상하차 알바를 했고 예. 일당 2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 일당 2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거는 뭐 과외나 식당 알바로 좀 채우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국진 선배도 여쭤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니 왜냐면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알바를 한 지가 한 20년 정도가 된 것 같고 그때는 네. 최저임금 자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어서 이렇게 지금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더라도 뿌듯합니다. 왜 나 우리 때는 이런 게 이 없었을까? 프로그램의 최강점입니다. 이렇게 네. 다양한 경험들과 네. 시간이 한 20년 정도의 그런 그 대한민국의 과거와 어떤 현재가 과거와 보면, 현재를 네.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죠. 예. 뭐 이제 뭐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 주로 하시는 대학생들 의견 듣고 왔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좀 자영업자 여러분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인터뷰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시죠. 네. 한 시간에 몇백 원 오르는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원 수와 여기 봤을 때의 그 주휴수당 그것까지 합하면은 월 우리 같은 규모의 작지만은 직원들 월급을 주면은 몇 백만 원이 한 달에 차이가 나죠. 네, 제가 오늘 이곳 한 곳만 둘러본 게 아니라 어림잡아서 한 대여섯 곳은 둘러보고 왔는데요. 네. 이 영상 취재에 응하지 않은 자영업자 여러분도 뭐 알바비가 부담돼서 본인이 뭐 오픈부터 마감까지 뭐 14시간 넘게 일을 하고 있다 예. 이런 말씀도 좀 주셨고요. 특히나 자영업자분들은 매출 감소와 또 임대료 상승 등 기타 비용의 상승 때문에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우려가 크셨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최저임금을 둘러싼 결정 사실 13번의 수정안이 왔다 갔다 했고 굉장히 박빙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계속해서 시간을 넘겨서 최저임금이 정해지고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네. 불필요하게 그냥 서로 합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구간을 정한다든지 이런 네. 이야기들 좀 했거든요. 또 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마지막 질문을 예. 주셨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노사가 이제 서로의 패를 좀 보여주면서 예. 이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대부분 좀 결정이 좀 늦춰져 온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내에 시한 내 결정이 이루어진 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련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9번에 그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좀 이렇게 예. 시한을 넘기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관행처럼 좀 굳어진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예.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노사 간 줄다리기가 아니라 명문화된 임금 산정 공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고요. 또 회의 참여 인원을 줄여 의사결정을 좀 더 빠르게 하자.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 노사와 함께 공익위원들도 정부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253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고가 잦았던 영세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 감소폭이 컸습니다. 다만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제조업에서는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화재가 반복되는 제조업 사업장과 군용 화학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비중이 가장 높은 떨어짐 사고 예방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상반기 산업재해 현황을 네. 한번 살펴볼 텐데 네네. 좀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수치를 제가 먼저 짚어드리면요.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2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34명 감소했습니다. 예. 202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고요. 감소폭 역시 최대로 컸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상반기 산재해 사망자 수치 제가 가져왔습니다. 2022년에 320명, 네. 2023년에 289명, 그리고 2024년 296명, 그리고 2025년 2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 253명으로 줄었습니다. 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서 많은 발언을 했는데 이걸 보고 SNS에 또 글을 올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 소식을 공유하면서요. 다행이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는데요. 예. 이어서 특히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 명을 살리신 겁니다라며 현재 노동부 장관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더 줄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계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영세 사업장, 여기서 감소폭이 좀 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안전관리 인력이 적다 보니까 네. 비교적 사고가 다른 사업장보다 많이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176명에서 올 상반기 146명으로 30명 감소했습니다. 예. 퍼센트로 따지면 17% 감소한 거고요. 네. 특히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는 88명에서 67명으로 21명, 23.9% 줄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형별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줄어든 사고 유형은 어떤 건가요? 가장 많이 줄어든 사고는 떨어짐 사고입니다. 떨어짐, 네. 낙상 사고. 그렇습니다. 예. 추락 사고입니다. 지난해 이제 129명에서 올해 84명으로 45명 감소를 했습니다. 네. 또 물체에 맞음, 그러니까 물체에 맞아서 사망한 경우는 이제 39명에서 25명. 그리고 끼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이제 올해 상반기 22명으로 5명이 줄었고요. 예. 그리고 부딪힘으로 사망한 사람은 27명으로 지난해보다 1명 줄었습니다. 네, 다만 떨어짐과 끼임, 부딪힘 등 이른바 3대 재래형 사고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전체 사망자의 52.6%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깔림과 뒤집힘, 화재 폭발로 인한 산재 사망은 각각 34명, 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명씩 증가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건설업에서도 감소가 많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건설업 사망자는 올 상반기 105명으로 전년 대비 33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건설 현장은 지난해 상반기 90만 곳에서 올 상반기
103만 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만큼 사망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다행히도 사망자가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감소 흐름 기반에 고위험 사업장 감독 확대 그리고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업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업 현장이 줄어든 게 아니라 현장은 많아졌는데 사고가 줄었으니까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제조업 사망자는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제조업 사망자가 92명이었는데요. 예.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는 25명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57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 사망자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난 3월에 이제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숨졌고요. 또 6월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또 5명이 숨졌습니다. 예. 자, 하반기에 정부가 산업재해를 더 줄이기 위해서 대책을 좀 강화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추락 사고 예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1000명 규모의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해 집중 지도를 실시를 하고요. 또 고위험 미개선 사업장은 기술 지원과 점검 감독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안전수칙,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을 위반한 게 적발되면은 그 조치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화재 반복 사업장과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고요. 밀폐 공간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200개소 집중 감독도 실시합니다. 네, 또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본사까지 포함해서 특별 감독에 준하는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폭염 대비 현장 점검과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병행하면서 계절 위험 요인에도 선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도심의 교통 체증을 피해 하늘길로 이동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도심 상공을 운항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정부가 2028년 UAM 초기 시범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운항 기준을 처음 마련했습니다. 관광지를 순환하거나 도서 산간 지역을 연결하고 공항과 도심을 오가는 이 세 가지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조종사가 탑승하고 낮 시간대에만 운항하며 또 하나의 하늘길에서는 한 대만 운항하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운항하게 되는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UAM 뭐예요? 네, UAM은 도심 항공교통이라는 뜻으로 예. 갑자기 영어로 하려니까 그러니까요. 뼈가 꼬이네요. 네. 한국인 근데 맞네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Urban Air Mobility. 네, 이 그렇군요. 약자입니다. 예. 네,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항공기를 이용한 교통체계를 말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정해진 이착륙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지정된 하늘길을 따라 이동하는 하늘 택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UAM은 기체 한 대,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요. 기체와 조종사,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 그리고 관제와 정비, 보안과 보험까지 포함한 하나의 새로운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하늘택시라고 하니까 근데 뭔가 미래 교통수단이 좀 다가온 것 같은데요. 이 UAM이 생기면 타고 좀 가실 것 같은가요? 어디를 가실 것 같은가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대전 시민인데 출퇴근길이 요즘 트램 공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하늘로 날아가고 싶어요. 출퇴근할 때.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UAM을 처음 탈 때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일단 어떤 UAM 서비스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초기에는 운항 방식이 비교적 단순한 예. 세 가지 방식으로 네.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관광형입니다. 예를 들면 한 곳에서 출발해서 해안이나 섬, 도심 관광지를 하늘에서 둘러본 뒤 출발했던 이 버티포트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지역 연계형인데요. 하나의 중심 거점과 도서 상간 지역의 여러 생활 거점을 연결해서 기존 교통수단으로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을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 이렇게도 사용할 수 그렇군요.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 연계형도 있습니다. 공항과 도심을 직접 연결해서요. 도로 정체와 관계없이 이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운항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지정한 시범 운용구역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운항이 될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거잖아요. 어떤 기준에서 운항이 되는 건가요? 네, 정부는 초기 시범 운항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조건에서 제한적인 조건. 시작하기로 예. 했는데요. 우선 완전 자율 비행이 아니고 조종사가 직접 기체에 탑승해야 하고요. 또 운항 시간도 일출부터 일몰 사이, 그러니까 시야가 좀 확보되는 이 사이의 시간, 낮 시간대로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시정 5km 이상, 운고 450m도 운항 조건에 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시정 5km 이상은 앞을 최소 5km까지 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요. 네. 운고 450m 이상은 가장 낮은 구름의 높이가 지상에서 4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또 아무래도 안정성 때문에 UAM이 다니는 하늘길인 회랑도 제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예. 초기에는 고도 300m에서 600m, 폭은 600m 이상, 그리고 편도 길이는 50km 이하로 설정되는데요. 하나의 회랑에서는 UAM 한 대만 운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 편도 10회 이하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정부는 먼저 일단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운항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많은 국민께서 이 부분은 정말 안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뭐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활용이 되겠지만 그래서 또 안전에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기체의 안전성을 어떻게 네, 보나요? 이 부분도 너무 중요하죠. 네. 우선 승객을 태우는 기체는요, 안전 인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기체 설계와 제작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그런 형식 증명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해외 인증을 국내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국내 형식 증명 승인, 그리고 기체 한 대 한 대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까지 보는 표준 감항 증명까지 받아야 합니다. 예. 이 국내 형식 증명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기체는 실증이나 시험 운항을 중심으로만 좀 제한적으로 운항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자 기준도 일반적인 이런 체험 비행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요. 보험 가입도 의무입니다. 네, 물론 이런 제안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규제가 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작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번 대책에서 나온 게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계획이 있어요. 어떻게 네. 되죠?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국내 UAM 최초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예.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글로벌 제작사의 교육과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실증과 시범 운항에 초기 조종사와 정비사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또한 앞으로는 국내 UAM 자격 제도와 안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교관이나 자문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예. 결국 2028년 시범 서비스는 이제 UAM이 곧바로 대중교통처럼 이렇게 전면 운항된다는 건 아닙니다. 출퇴근은 그렇죠. 조금 더 기다려야 그렇겠죠. 된다는 거죠. 예. 네, 좀 아쉽죠. 제한적인 환경에서 실제 승객 운송 가능성과 안전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항 경험과 데이터를 쌓아 서비스 범위를 넓혀나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심 항공교통 UAM 관련 내용 취재 기자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뉴스들, 정책을 기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